미술가 위인전, 레오나르도 다빈치. 경이로운 천재의 남다른 생각.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막 붓을 내려놓으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끝났군. 이번 작품을 완성하는데 3년이나 걸렸어. 다빈치 앞에 놓인 그림의 제목은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를 배반하는 유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었지요. 다빈치는 오랫동안 공들인 자신의 그림이 썩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 것은 다빈치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여러 명의 화가들이 그 이야기를 화폭에 담았지요. 그럼에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본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작품을 대하는 것 같은 참신함을 느꼈어요. 이제까지 다른 화가들은 유다를 너무 눈에 띄게 그렸어. 홀로 식탁 맞은편에 동떨어져 앉아있게 하는 식이었지. 맞아. 그들은 지나치게 유다의 배신에만 집착했어. 그럼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어떤 점이 달랐던 것일까요? 그는 우선 유다를 12명의 제자들 속에 함께 그려넣었어요. 아울러 제자들이 3명씩 4개의 작은 무리를 이루도록 했지요. 예수가 앉아있는 뒤쪽 배경에는 3개의 창문을 그렸고요. 훗날 어느 미술 애호가가 그 이유를 궁금해하자 권위 있는 다빈치 연구가가 그럴싸한 해석을 내놓았어요. 다빈치가 12명의 제자들을 4개의 작은 무리로 나눈 것은 4가지 복음서를 상징합니다. 그 말에 미술 애호가가 되물었어요. 4가지 복음서라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일컫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더불어 배경으로 그려진 3개의 창문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미술 애호가는 놀란 표정으로 감탄했어요. 세상에, 이 그림은 단순한 미술 작품이 아니라 치밀한 수학적 구조물 같군요. 그랬어요.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린 기존의 화가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는 단지 유다의 배신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지요. 그림은 무엇보다 예술성을 갖춰야 해. 이야기를 너무 앞세우면 작품성이 떨어지게 되지. 이렇게 생각한 다빈치는 무엇보다 조형미, 다시 말해 그림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따라서 같은 소재라도 색다른 개성을 창조할 수 있었지요. 다빈치는 그림을 빨리 그리는 화가는 아니었어요. 일단 소재가 정해지면 몇 날 며칠 이런저런 궁리를 했지요. 이번 소재는 어떤 구도로 그려야 좋을까?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은 어떻게 하지?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뒤에도 어디 고칠 곳이 있지는 않나 곰곰이 생각에 잠기고는 했어요. 지금 보면 이것이 최선인데 내일은 어떨지 몰라. 그러니 최후의 만찬도 3년씩이나 걸려 완성했던 것이지요. 또한 다빈치는 항상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하루는 그가 피렌체 근교의 언덕에 올라 자신이 사는 마을을 주의 깊게 내려다보았지요. 함께 산책을 하던 친구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겨 물었어요. 뭐 찾는 거라도 있니, 레오나르도? 그러나 다빈치는 그 말을 못 들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뒤 그가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 친구에게 소리쳤지요. 그래, 바로 그거야. 화들짝 놀라 두 눈이 토끼 눈처럼 동그래진 친구를 보며 다빈치가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화가들은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그렸지. 그것을 원근법이라고 해.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친구는 다빈치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다빈치의 목소리가 좀 더 커졌지요. 지금처럼 단지 물체의 크기만 다르게 그려서는 안 돼. 저길 봐. 멀리 있을수록 윤곽과 색채도 점점 흐려지잖아. 그제야 친구는 다빈치가 왜 그토록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빈치의 남다른 탐구 정신은 그뿐 아니었죠.
그는 미술 외에도 수학, 물리, 천문, 지리, 건축, 토목, 기계, 식물, 음악, 심지어 해부학에도 관심을 기울였어요. 의학 연구를 위해 인체를 해부할 때는 저를 꼭 불러주세요. 해부학에 대한 지식은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지요. 근육과 골격 등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평생 30여 구의 시체 해부를 지켜보았다고 해요. 다빈치의 탐구 정신과 다양한 재능은 널리 화제거리가 됐어요. 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를 알고 있니? 그럼 알다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경이로운 천재라고 하던데? 그러던 어느 날 피렌체의 이름난 부자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가 아내와 함께 다빈치를 찾아왔어요. 처음 뵙겠소, 화가 양반. 내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주시오. 값은 넉넉히 치르겠소. 조콘다 역시 다빈치에 대한 소문을 들어 그의 뛰어난 그림 솜씨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동이 좀 무례했죠. 다빈치는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려다가 수줍게 웃는 그의 아내를 보고 생각을 바꾸었어요. 긴 머리카락과 넓은 이마, 오똑한 콧날에 잔잔한 미소. 그래, 이 여인을 한번 그려보고 싶군. 그렇게 다빈치는 또다시 붓을 들게 됐어요. 조콘다의 아내는 매일같이 다빈치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늦어도 두세 달 뒤에는 초상화가 완성되리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언제 그림을 볼 수 있나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부인.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사실 다빈치는 초상화의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붙여진 그 기법의 이름은 스푸마토였지요. 그것은 선 대신 명암을 이용해 윤곽을 나타내는 방식이었어요. 세밀한 명암의 변화만으로 눈, 코, 입 등을 구분한 것이지요. 스푸마토 기법으로 그려진 그림은 아주 색달랐어요. 안개에 쌓인 듯 신비로운 분위기에 은은한 여운을 간직했지요. 특히 알 듯 모를 듯한 묘한 미소는 일품이었어요. 다빈치는 무려 4년이 지나서야 그 그림에서 손을 뗐지요. 그럼에도 허탈감 때문인지 마음이 영 홀가분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작품은 내게 영원한 미완성이야. 다빈치가 그토록 열정을 쏟은 작품의 제목은 모나리자였지요.